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월간 서준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이 문화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그 주주운동, 주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모두가 주권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 주주의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절망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은행에 대한 주주 제한이 있으면서 은행들이 호응을 했죠. 배당도 늘렸고 분명히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뻥 하고 뛰었어요. 연초 대비 20%. 그럴 때 지난번 그 촬영을 했었잖아요. 예. 촬영을 했었지만 저희가 또 나눴던 얘기 중에,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데 대주주의 힘을 가진 곳이 있다. 네, 그렇죠. 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죠. 했었는데 딱 요번에 그게 발동됐죠. 딱 그 이슈가, 주식은 안 갖고 있는데 대주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곳에서 딱 얘기를 하면서 함부로 배당 주지 마라라는 톤으로 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배당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과 보상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저는 경제 관료들의 생각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나오자마자 같이 열심히 그 은행 주식을 샀던 외국인들이 일부 팔고 도망갔어요. 다시. 저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은행주 상당히 투자 비중이 높거든요. 저도 뭐 손해를 좀 봤죠. 그때 이후로 했는데, 저는 그 처음엔 공공재라는 말을 해석을 하려고 고심을 많이 했고요. 은행은 공공재다. 공공재다. 뭐 다른 별다른 어떤 해석을 해주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로등, 또 뭐가 있나요? 등대, 전기, 뭐 이런 것도, 뭐 전기, 수도, 뭐 그런. 근데 수도와 전기는 지금 조금 약간 궤가 다른가요? 궤가 다른 게 뭔가면 사적 이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가로등을 달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정부가 해주고 그 혜택을 공공이 다 받는 뭐 이런 거고, 뭐 전기도 일부 그런 성격이 있고. 공기는 공공재인가요? 공공재죠. 물 완전히 공공재죠. 물 공공재.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보다는 공적 성격이 있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공익성. 공공성과 공익성은 좀 다르죠. 완전히. 약간 그런 공공성이 성격이 일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그렇게 좀 강하게 하다 보니 하지 않았나,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 따른 해석이에요. 해석을 언론이나 이게 다른 관료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배당 돈잔치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돈잔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돈잔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배당. 그다음 두 번째 은행들의 성과급. 이거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잘 알잖아요, 은행에 대해서. 아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첫째는 배당.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배당 성향이 높아요,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죠. 현저히 낮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또 어느 정도 낮나 하면 우리 공공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실제로 그런 공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또 뭐 한전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의 그 배당을 어떻게 배당 협의회 같은 걸 해요. 정부에서. 정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며칠 전에 했을 거예요. 우리 지금 내년도 올해 받는 배당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도 그 회사들은 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받는 배당, 정부가 받는 배당 성향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한 20-30%, 한국의 평균 뭐 20-30%. 그러니까 30%? 일반적인 은행보다 높아요. 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0%?
예, 3, 40% 정도. 예. 그래서 낮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외국과 비해서 보면 또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낮고,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이 정도의 배당을 가지고 돈잔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거를 뭐 언론에서 배당 뭐 돈잔치 뭐 이러니까, 아니, 이때까지 은행들이 배당으로 돈잔치 한 적은 없다. 예. 네. 그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배당을 그러면 지금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데, 네. 배당 아니 성향이. 그러니까 예. 결국 뭐 논리는 뭐 너희들이 이자 장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이자 따먹기를 해서 돈을 수익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그 부분도 네. 그 부분도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작년에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저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나? 저저작년보다 과거 5년 전보다 네. 굉장히 은행들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요. 네. 굉장히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해요. 네.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네. 이익도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ROE가 굉장히 10% 훌쩍 넘어가고 이 정도 돈을 버는 은행들은 없어요. 네. 다들 ROE가 내 가진 재산에 비해서 순자산에 비해서 이익의 비율이 한 8%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이게 막 20% 벌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 규모가 꽤 크니까 예. 거기에서 당연히 많은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이 작년에도 뭐 갑자기 큰 폭으로 확 증가한 게 아니고, 네. 보시면 조금 소폭 증가 아니면 일부 그냥 유지, 네. 이런 은행들이 대부분인데 천문학적으로 뭐 갑자기 큰 돈, 작년에 이자 대출 네. 뭐 예대 마진 뭐 그런 거 통해서 많이 벌었다 하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진 않은데 어느 정도 네. 꾸준한 지금 속도로 벌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의 하나인데, 네. 이거를 왜 이렇게 보기 싫어하지? 이익을 좀 희생해라. 너희들이 예대 마진 많이 따먹지 말고 예대 마진 줄여서 네네. 이익을 좀 줄이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 대출 비용이 좀 덜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 했을 때,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네.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대출 금리가 높은 거는 사실은 그 근원지는 은행이 아니고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네.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대출 금리를 높임으로 해서 지금 왜곡되어 있는 이 자금 흐름을 다시 좀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대출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는 거죠. 가계 대출을 지금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한 건데,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나쁜 지금 부분이 가계 부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증가시키면 정말 저는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예. 그 정도까지 대출을 더 늘리면.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비중은 GDP 대비 가계 대출은 지금 전 세계 1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계속 IMF나 다른 외국 기관들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왜 경고를 하는 거고 왜 위험하고 왜 그게 최약한 골이고 최악의 문제인가요? 이게요? 네. 그 이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가계 부채라는 거는 첫 번째는 경제를 둔화시켜요. 왜요? 예? 이자를 알면서 많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은 100만 원 받는데 이자로 50만 원이 나가. 예. 그럼 50만 원으로 내가 자동차도 사야 되고 스마트폰도 사야 되고 먹는 음식도 사야 되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네. 예. 시장 맨날 그러면 네. 그 상인들이 요즘 장사 안 된다 그러고, 왜? 사람들이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뭘 사야 되니까. 네. 예.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많이 걷어서 이자를 많이 내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경제가 둔화되면 자꾸 경제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져야지 네. 내가 또 빚이 많다 하더라도 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자꾸 침체돼. 네. 빚은 많은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갚아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고 째세요 나오가 그러니까 부실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채는 소득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네. 위험이 줄어드는데 네. 소득 경제도 안 좋고 부채는 계속 커지고 네. 이러면 그만큼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득은 안 느는데 부채만 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건데 부채 비율이 심각해지는 올라간다는 거죠. 건 네. 부채만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소득보다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못 갚게 되고 예. 그러면 신용 불량으로 네. 되고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게 너무 가계부채가 너무 커질 때는 그 대공황전처럼 네. 아니면 일본의 일본. 부동산 버블처럼 89년도. 예, 아니면 금융위기 2007년도. 예, 네. 금융위기 직전처럼 네.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그 모든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모두 가계부채가 내지는 민간부채. 예, 그쪽이 뻥 민간부채.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IMF는 가계부채는 아니었고 기업들의 기업. 부채였고요. 예. 그래서 민간부채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뻥 터지면 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모든 그게 금융기관한테도 충격이 엄청 오게 되고. 네. 근데 그런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이 풍선의 크기를 가계부채라는 풍선의 크기를 더 이상 지금 들이면 네.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이 풍선을 서서히 좀 안 터지게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줄이냐? 대출 금리를 높임으로 해서 네. 줄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좀 높여주는 게 네. 그게 정책의 방향에 맞는 거거든요. 네. 예. 대출을 좀 덜 써라 앞으로. 예,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저도 알아요. 알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떤 마치- 마약을 끊는 그치. 고통이기 때문에. 맞아. 마치 이제 파티장에 가서 술을 넣어줬는데 여기서 술을 더 넣어주면 이 사람들 내일 일 못 나가고 이제 끝장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술을 넣어준다는 거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인 거이기도 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여드렸는데 그걸 줄인 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래 요즘 지금 다시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낮아졌죠.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저는 네. 굉장히 그거를 또 안 좋게 봐요. 너무 기준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은 시중금리 과거 그때 무슨 사태 작년도 우리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그랬었죠. 그때 상황처럼 네.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이게 또 너무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중금리가 네. 안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3.5%에서 대출금리도 적당한 그 커브를 만들어서 채권금리도 그렇고 예금금리도 그렇고 대출금리도 그 기준금리에 비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한국은행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네. 이 정도면 대출금리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겠다. 네.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를 뭐 억지로든 뭐 자연스럽게든 낮아지잖아요. 네. 낮아지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더 올려야 되겠는데 저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그러면 대출금리를 잡기 위해서 올리지만은 사실은 이 기준금리가 올리는 거는 다른 자본시장 네. 이쪽에도 큰 타격을 주잖아요. 모든 비용이 실물 올라가는 거죠? 경제에 또 타격을 주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사우나 시설에서 저 사우나 수영장에 물이 너무 많아 하면서 댐을 닫고 물을 빼버렸는데 농사 짓는 물까지 다 빼버릴 수 있는 게 기준금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기준금리에 비하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높은 대출금리 네. 그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이렇게 막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고 이러면 저거 조금 약간 오버 네. 안 하고 적절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 희망 네. 그런 걸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은행 주주들 입장에서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의 제안도 그거 중에 하나였는데 은행이 예를 들자면
무한대로 돈을 벌어서 그걸 계속해서 자본으로 저축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온라인에서 얘기한 것과 제 생각이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은행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려가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할 수 있는 양도 더 커진다. 그거 문제죠. 네, 사회 밸런스가 깨진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똑똑하신 분이다. 네. 네. 저기 네. 고등학교 때 퀴즈 1등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죠. 아이고 그분은 감히 제가 재단하다니. 네. 네. 그 말 맞아요. 그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그 지적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은행의 자본이 너무 커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상업은행보다는 투자 금융 투자 시장으로 돈이 자꾸 가야 된다. 일반 은행에서 증권이라 원표라도 되겠습니다. 증권, 네. 자산운용사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쪽에서 기업을 키우는 돈으로 자꾸 네. 간다. 왜냐하면 여기는 던져주고 날려도 감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은행은 거의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돈을 빌려주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은행으로 돈이 몰려가면 은행에서 회사채 투자도 조금 하고 네. 주식 투자도 아주 조금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가요. 네. 네. 다 대출로 가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규모가 너무 커지는 그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 자금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꾸 이제 돈을 벌면 배당을 해줘야 돼요. 네. 배당을 해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자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줘야지 돈들이 그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그걸 보고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한쪽에 치우치는 너무 치우치는 그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작용이 최근에 은행 자금으로 계속 금리가 이제 엄청 낮았으니까 몇 년 전에 낮을 때 은행 쪽으로 돈이 넘어가서 부동산 대출, 가계 대출로 막 간 거.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었죠. 최근의 현상이었고요. 그 전에도 이런 부작용이 꽤 컸었어요.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은행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07년도, 6년도, 5년도 요때 보면 은행으로 자금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었고 뭐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은 금융 투자 회사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거의 자금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돈의 흐름을 방향을 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2006년, 2007년에는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정했나 하면 모든 은행들이 수익증권을 팔기 시작했어요. 수익증권, 갑자기 주식 수익증권을 팔면서 이쪽에 엄청난 캠페인을 한 거죠. 예, 뭐 무슨 차이나 뭐 무슨 차이나 무슨 펀드, 무슨 인사이트 펀드 뭐 등등등 그런 펀드로 그 은행들이 그 돈의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과열이 일어났고 너무 큰 거품이 많이 형성됐었잖아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이 어떻게 물꼬를 흔드냐에 따라서 그 물꼬를 받는 데는 과열이 일어나고 그 과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행의 힘이 너무 크고 그 은행 자금의 힘이 너무 크니까 그 은행들이 또 한 군데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은행이 다른 데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 외형 경쟁 안 할 거야. 이런 분도 있었어요. 행장님 중에서 훌륭하신 행장님은 안 했는데 다른 은행들이 막 돈을 벌면 어쩔 수가 없는 못 견디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은행에서 이거를 해서 시작을 하면 다른 은행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돈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죠. 그게 최근에는 부동산 가계 대출이었고
규모가 지금은 위험할 정도로 커져 있고. 네, 사실은 뭐 따져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 2010년, 15년 이후로 이렇게 주가 가격이 많이 오른 데에는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2010년 이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계대출, 신용이라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대공황 전에 많은 돈들을 그때는 어디로 보냈나 하면 소비를 하도록 대출을 그래서 가계대출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대공황 전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소비 그러니까 소득은 일정한데 갑자기 사야 될 물건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2산업혁명에 라디오, 의해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사야 되는 물건이 많으니까 돈은 없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전에는 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는 있을 수 없었어요. 잘 없던 문제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1800년대 이럴 때는 누가 감히 돈을 빌려요. 하지만 생산되는 물건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걸 소비하게 하려면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많은 그때 처음으로 할부 금융이 탄생을 하죠. 탄생을 하고 GM이라는 그 포드가 그때는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GM이 포드는 할부 금융을 안 했어요. 그런데 GM이 할부 금융을 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역전시키고 하여튼 그런 쪽에 성행을 했는데 결국 그게 가계 대출이었고 결국 그 대공황의 그 풍선이 된 거죠. 그 전에 진짜 1926년, 7년, 8년 보면 그때 글을 보면 올해 너무 좋아서 이제 내년에 꺾일 수도 있다는데 그 다음에 또 좋고 그 다음에 또 좋고 그 다음에 또 좋고 그러더니 결국 경제학자의 입에 우리는 고원 상태에 이르렀다. 맞죠. 어빙 피셔. 우리는 뭐 영원히 진짜 낙원에 도착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사실은 대공황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앞단은 정말 모두가 좋았던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파라다이스 같은. 그때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경제 이꼬르 생산이라 봤거든요. 생산을 많이 하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물건이 항상 귀했으니까 그렇죠. 대량 생산이 잘 없었으니까 그래서 생산 많이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냉장고 생산되지 모든 물건들 특히 가장 중요한 생산이 뭐였냐면 화학비료. 화학비료가 1800년대 말인가 1900년대 초에 그게 발명되면서 이제 식량마저도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생산 이꼬르 경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고원의 경지로 가서 계속 생산할 거니까 계속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웬걸 그렇게 터지는 거죠.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황이나 그런 걸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생산이 아니고 소비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점점 가지게 되는 거고요. 갑자기 얘기가 자꾸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은행에 그 어떤 그 주주 제한을 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고 하라는 것이 주주만의 몫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거죠. 그래서 그 너무 은행으로 치우치는 자금을 이거를 투자 금융 자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거고 부동산으로 너무 치우치는 자금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은행이 너무 많은 대출을 하지 않는 것도 사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지금 외형 경쟁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회의 어떤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밸런스가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상업은행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상업은행 뭐 KB, 신한 뭐 이런 거 다 합쳐보면
그 비중이 아마 거의 탑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더 많잖아요, 은행들이. 네네. 근데 다행인 것은 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조금 더 다행인 것은 각 은행들이 네. 지주 금융 지주라는 걸 통해서 증권사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기보다 지주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같이 한 그룹에 속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모든 은행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거죠. 은행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그 자회사 내지는 형제 회사인 네. 그런 금융투자회사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도록 네. 좀 노력을 네.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은행밖에 없어. 네. 그럼 계속 그냥 은행만 키울 거잖아요. 예, 예. 하지만 이 금융지주라는 이름 아래 금융투자회사도 같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쪽은 좀 네. 다이어트 시키고 앞으로는 이쪽을 키우자라는 네.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예. 그런 걸 통해서 금융투자회사도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거는 예. 저는 좋은 거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 제한으로 하는 것이 주주들의 욕심만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어서 자본을 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더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회 밸런스가 깨지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 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를 볼 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